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탄핵 정국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합니다. 당장 오늘 정치권이 요동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시기부터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까지 크던 작던 영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언행을 보일지 일거수일투족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층만이 아닌 국민 통합을 위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7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움직임과 대통령실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성우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 뭘 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김건희 여사와 관저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52일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만큼 관저 복귀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제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큰 이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한남동 관저의 참모나 국회의원들의 별도 예방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됐지만 아직까진 직무정지 상태라 당분간 대외 활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달 중 선고가 유력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변수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분간 별도 메시지 없이 차분하게 선고를 지켜볼 것 같다고 했지만 SNS 등을 통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모두 6차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헌재 선고를 앞두고 이른바 관저 정치에 나설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분주해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2시간 앞당겨 열고 국정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정책 현안이 주로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석방 직후 대통령실을 향해 국정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한 대로 대통령실은 당분간 최대행을 보좌하며 국정 과제를 챙기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에 앞서 지난주 구치소를 찾은 한 측근 인사와 만나 국정에 복귀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한 국민들을 또 실망시키진 않겠다는 말도 했다는데 이어서 김충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한 측근 인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향후 국민통합을 국정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복귀 시를 가정한 발언이지만 최근 탄핵 국면에서 국민 여론이 뚜렷하게 갈라진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는 국가 위기 상황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도 실망한 국민들을 또 실망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탄핵 기각 시 2차 계엄과 같은 음해와 낭설이 돌고 있는데 2차 계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어제 석방 직후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과거 구속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등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났다고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오늘 하루 종일 검찰을 비판했는데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이 실제 심 총장 탄핵에 나설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 추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한국 포기, 석방지휘, 꼭두각시 검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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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윤 대통령 석방 이튿날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틀 혹은 사흘 안에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탄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추진할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가 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 심우정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석방은 기획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의 수괴가 탄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석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다만 민주당 비공개의총에선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제기된 걸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권이 심 총장 탄핵 추진을 예고하자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박세연 서울고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8시간 만에 석방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고 헌법 도전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공수처 해체법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의 전국과 석방 이후 전국 흐름은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향후 야권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구치소와 한남동 관저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갔죠. 네, 여당 원내 인사들을 합쳐서 50명이 넘는 인사들이 구치소 앞과 관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저까지 들어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휴식이 먼저란 이유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가볍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서 마주친 의원들에게 국조특위에서 야당과 잘 싸우더라 이렇게 격려의 말도 전했고 일부 의원들과는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도 석방되지 못했던 그제밤에 잠을 설쳐서 제대로 못 잤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낼 가능성 있을까요? 어제 일단 윤 대통령 서면 메시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당과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초에는 윤 대통령이 구두로 직접 얘기하길 원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최소화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종의 로우키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위기 상황에서 특유의 전공법을 여러 차례 택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차에서 내린 모습이 화제라면 화제입니다. 야권은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영상으로 보셨지만 윤 대통령이 허리를 굽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또 여러 차례 주먹을 들어 보이기도 했었죠. 관저 정문에서도 당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장외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듯한 제스처를 쓴 것에 대해서 여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여당이 윤 대통령 석방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경우 자칫 중도층의 민심을 잃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오늘 여야의 움직임을 보면 여론전에 사활을 거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은 이미 오동훈 공수처장을 1월 달에 이 직권남용죄와 불법 체포감금죄 등으로 한 차례 고발을 했는데 혐의를 추가해서 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야 5당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30번째 탄핵이란 부정적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고 여당 역시 공수처와 헌재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이번 달에 예정돼 있는 이 스케줄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중에 어느 쪽이 더 먼저 나오느냐 이게 향후 전국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분주하게 움직인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이 대표 어제 안국역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를 해서 예정에 없던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도 당 의원총회와 야 5당 지도부 회의에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걸로 예상했던 이재명 대표로선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걸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당분간 이 같은 목소리를 더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모두 나올 걸로 보이는 헌재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한남동 관저 앞이 다시 붐비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순우 기자,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 많이 왔습니까? 네, 관저 입구에서 50m 정도 떨어진 이곳 대로변에선 조금 전인 오후 6시까지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10여 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관저 주변에 남아 윤 대통령이 혹시 나오진 않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 2시부터 석방 환영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석방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관저 인근 경비 태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한남초등학교 등 곳곳에 경찰버스와 6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회 관리와 주변 경호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공수처와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53일간의 구금에서 석방됐다며 이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공수처와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몰이에 가세했다며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표적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탄핵 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오늘도 서울 도심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이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비상행동 측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상행동 측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매일 야간 집회를 열 방침입니다. 비상행동 측은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가 제 발로 걸어서 구치소를 나왔다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죠? 네, 탄핵 반대 집회는 헌법재판소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나뉘어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한남동 관저와 헌재 등지에서 철야 집회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탄핵의 핵심 증거들이 오염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144개 부대 9,000명 이상을 헌재와 광화문 등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 발령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가 과열될 경우 3단봉과 캡사이신을 사용하고 헌재 주변 주유소 폐쇄 등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시기가 과연 언제가 될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말도 나오고 구속 취소로 선고가 더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평일을 이어가고 있는데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일을 거듭하며 최종 결정을 준비 중입니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 종결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오는 14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이틀 전인 오는 12일까진 선고일을 공지할 걸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공지했었습니다. 반면 선고 기일이 다음 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에 변론 재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별개라고 선을 그어온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으로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며 마은혁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변론 재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의 여론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고 본 만큼 변론 재개와 각하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가 빨리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를 위법하다고 본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추가 변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을 좀 참고를 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동시 선고 가능성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한 총리 선고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탄핵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이러한 탄핵 소추안은 각하하는 게 마땅하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박찬대 원내대표는 변론이 종결된 지 이미 13일이 지났다며 과거 사례와 비교해 선고를 내리기엔 충분한 시간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시길.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비들이 장기술 덕에 잠시 풀려났지만 관저 정치로 극우와 교신하고 헌법재판소를 흔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당에서 탄핵 심판 각하 주장이 나오는 상황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 주변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나라 기자가 24시간 동안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헌법재판소 인근 길가에서 철야 농성이 이어집니다. 탄핵 기각 선고가 날 때까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혼자 안 먹어요. 그냥 물건으로 화장실 가야 돼서. 함께 은박지를 나눠 덮고 추위를 피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결의를 다집니다. 농성장에 합류하려는 사람들이 오면 윤 대통령 지지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거론합니다. 너 동방형이 지금 몰라? 날이 밝자 헌재 앞이 북적이고 헌법재판관을 격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매일 이어지는 집회에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보안관과 함께 등교를 합니다.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불편하죠. 국민들이 많이 넣다고 봐야죠. 오후가 되자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기자회견과 서울대, 숭실대 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집니다.
인근 상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도 장사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동네가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확실히 저녁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우리는 이겼다!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날이 저문 뒤에도 구치소와 관저 앞 실시간 중계 영상을 함께 시청하거나 퇴근하는 차량에 대고 탄핵 반대를 외칩니다. 24시간이 지나 다시 자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은 가지각색의 목소리와 표정이 엇갈리며 24시간 내내 한시도 조용할 데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올 때까지 오늘 같은 하루하루는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권에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기각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더군요. 네, 검사 출신인 김웅전 국민의힘 의원은 적법 절차 위반으로 구속이 취소가 됐으니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7일 구속 취소 사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다는 점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지적했는데 한마디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사와 신병 구속이라며 석방을 결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기간 계산 문제는 재판에서 따져볼 일이라며 윤 대통령 공소 유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소 기각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속을 취소한 중앙지법 재판부도 대법원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공소기각 여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공소기각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재작년 1심 구속사건 2만 1000여 건 중에 공소기각 판결은 18건에 불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도 관여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빈손 수사 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별 영향이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실제로 나오긴 하죠. 네, 여권 일각에서는 구속이 취소가 됐으니 탄핵도 원천 무효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구속 취소는 형사재판의 절차 문제일 뿐 헌재가 심리하는 비상계엄의 적법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두 사안은 별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라는 입장이었지만 법조계에선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헌재가 그냥 무시하긴 힘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상태 그대로 결론 내리면 어느 쪽 국민도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납득하기가 어렵게 돼버립니다. 네, 결국 이 문제도 헌법재판관 8명에게 상당한 숙제를 안긴 셈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공소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는 끝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법원이 공소 기각을 한다고 해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다시 수사한 뒤 검찰이 재기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력이나 확정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 조건만 다시 갖춰서 기소하면은 적법한 기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검찰이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가구가 계속 늘어 오늘은 14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이재민 신세가 됐는데 군 훈련에 피해를 본 지역은 사실 포천뿐이 아닙니다.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군 훈련장 주변 주민들의 모습에 이심철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 폭탄에 쑥대밭이 돼버린 포천 노곡리 주민들. 군 훈련장 옆에 살면서도 평생 불편을 감수했지만 이번 오폭 사고의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는 아유 뭐 그 훈련하는구나 하고 그냥 그때는 그랬는데 이번에 누가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아우 진짜 너무 무서워. 아유 너무 무서워. 2022년 4월 경남 사천에서도 군 훈련기 2대가 충돌하면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선 공군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해 동체등 큰 파편은 마을 뒷산에 떨어졌고 부서진 잔해는 마을을 덮쳤습니다. 당시 지붕이 부서지고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도 망가졌습니다. 구멍이 났던 곳을 다른 지붕으로 더 씌웠지만 처마 끝에는 당시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이 또 어디가 깁니까? 가고 나서 욕떨리겠네. 이제 배랑 맞아 죽었다 싶었지 뭐. 불안감과 우울증에 병원 치료를 받았던 주민들은 우울증 같이 막 그렇게 돼갖고 저기서 병원에 좀 다녔습니다. 약도 다 먹고. 지금도 비행기 소리만 들으면 아찔한 기억부터 떠오릅니다. 비행기가 다니고 하면 날아다니면 소리가 나고 하면 그렇지. 그런 우울증 조금 그런 게 좀 공포증이 있어요. 공포를 하시면 어떤 걸까요? 좀 무섭고 불안하고. 군 사격장과 1.5km 떨어진 전남 장성의 한 마을. 지난 2022년 7월에 대전차량 포탄 파편이 민가에 떨어졌는데 아직도 밭일을 하다 보면 사고 때 흩어졌던 포탄 파편이 발견됩니다. 사람이 있어갖고 다쳤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 현관 문짝에까지 그것이 패키지였어요. 방이 아니고 문짝에 떨어져 문짝을 뚫고 내려갔어. 그날 이후 마을 주민들은 군 훈련 때마다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항상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시다 보니까 주무시면서도 순간순간 잠을 깨시고 그러시죠.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2022년 10월 강원 강릉에서도 훈련 과정에서 발사된 현무탄도 미사일이 인근 골프장으로 떨어지는 등 끊이지 않는 군 훈련 사고에 주변 주민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 3구는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고 한동안 거래 절벽에 시달렸던 서울 외곽 지역도 꿈틀거리는 분위기입니다. 고이동 기자가 현장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2,1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단 한 건도 거래가 안 됐지만 요즘 들어 거래가 부쩍 늘면서 급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은 많이 늘었어요. 명절 지나고 나서 저가 매물은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보시면 돼요. 노원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인 도봉과 강북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거래량이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안 나가던 것도 이번에 싹 거래되고 그랬네요. 전문가들은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노원, 도봉, 강북, 즉 노도강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토지 해제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강남에서 마용성을 거쳐 노도강 지역까지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남은 주요 단지에서 최고가가 잇따르는 등 집값에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잠실이 있는 송파구는 지난주 상승폭이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매도자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배액배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해봤자 2, 3천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최하 5천에서 1억 사이는 올라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와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지만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 시장은 더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맞물려 이른바 영끌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러다 가계부채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6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40대 A씨.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근 분주히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출을 풀로 받아서 한 7억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좀 낮아졌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대출 상담을 좀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한 달 새 34% 불어나 7조 4천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책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도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대출금리 인하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들썩이면서 가계부채 관리에도 다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대출의 60%는 주택담보대출인데 더 늘어나면 엄청 큰 위험으로 봐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것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2천조 원에 육박하며 GDP 대비 90%를 넘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환율 문제도 심각합니다. 벌써 석 달째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물가 상승과 외환 보유고 감소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달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송병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4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이후 3개월 넘게 1,450원 선을 넘나들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환율을 방어하느라 외환 보유액은 올해 들어서만 64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느는 등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이에 못 미치는 게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내 기업들은 약간 주주들을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크게 주가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믿음이 안 가가지고 저는 미장을 더 선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의무 투자 비율을 높이고 비과세 한도를 늘려 해외 대신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국회에 계류된 밸류업 세제 지원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화 채권, 이른바 김치본드의 투자 제한을 해제해 외화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국제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외환시장이 자꾸 열려고 하는 이런 흐름에는 부합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외국인 자금이 기대만큼 유입되지 않거나 투자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환율 안정에 큰 효과가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게 했다며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오지만 의료계 반응 여전히 차가운데요. 그 이유가 뭔지, 의료 정상화 방법은 없는 건지 사회정책부 송민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 의료계가 요구해온 2,000명 의대 증원 없던 일이 됐는데요. 그럼 즉각 복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의료계가 새롭게 문제 삼고 나선 건 정부의 전제 조건입니다. 정부는 의대생 전원이 이달 중 수업에 복귀할 경우 내년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지만 복귀를 하지 않으면 이를 다시 5,058명, 즉 2,000명을 더 뽑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이를 협상이 아닌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의대생협회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들을 동시에 겨냥해서 학생들을 협박한다며 학생을 위한다는 말은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대생과 함께 의료 정상화의 또 다른 축인 전공의들도 비슷한 반응인데요. 박단 의사협회 부회장은요, 이 학장이라는 자는 오히려 정부 권력에 편승해서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전공의들이 정부와 각을 세워왔는데 스승을 향해서도 정말 날선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계 대표단체죠. 의사협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의협 역시 정부 안으로는 2자 학번, 2호 학번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2사 학번, 2호 학번의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대 학장협의회에서 냈던 안을 그대로 갖다 보여주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스럽다. 단 의협이 교육부 발표에 대해 내놓은 입장문엔 의료계가 내심 바라는 요구사항, 일종의 속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요구사항을 보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이끌 실마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의협이 정부에 역제안을 한 셈인데요. 바로 의대 증원 정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사들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물론 의협이 이를 복귀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의료계 강경 목소리가 보다 더 누그러질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사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의료계가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해당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원 백지화라는 의료계 핵심 요구안을 들어준 정부가 이 요구안까지 들어주는 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의대 신입생 4,500여 명인데 어떻게 보면 의대 증원 정책의 혜택을 봤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들 교육부터 정상화되면 어떨까요? 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2호 학번 의대 신입생들 사이에서도 수업 거부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현재 거센 상황입니다. 물론 집단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의대 특성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의대 증원의 혜택은 다 봐놓고선 막상 입학을 해서는 의대 증원 반대에 나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큽니다. 네. 이 의정 갈등 가장 큰 피해자가 아무래도 환자일 텐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를 중심에 놓고 하루빨리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이후 이 기회를 틈탄 러시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파병 북한군과 함께 진격에 박차를 가하면서 격전지 쿠르스크 땅 상당수를 러시아가 되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주거 건물이 러시아의 폭격을 맞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11명이 목숨을 잃고 어린이 등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Она сидела, у нее лицо вот так было располосанное, медики уже вот так бить по лицу. Я потом напомнила, что я поняла, что я без сознания была, в общем-то. 밤새 오데사에도 이튿날 하르키우에도 러시아군의 맹렬한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최소 25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밝혔습니다. Цивільні. Росія буквально щоденно доводить своєю жорстокістю, що для них там, в Москві, нічого не змінилос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와 정보 지원을 중단한 이후 러시아의 공세가 심화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꼬집었습니다. Putin is taking advantage of the U.S. pause right now. He's hitting them harder than he's been hitting them, and I think probably anybody in that position would be doing that.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최근 며칠간 쿠르스크 전선에서 상당한 진격을 이뤄냈다고 전했습니다. 최소 4,000명의 전사자를 내며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 땅 3분의 2를 탈환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논의를 위해 오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고위급 회동을 갖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건설적인 대화에 전념하겠다며 거듭 대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으로 입원한 지 3주가 넘었습니다. 최근 며칠은 안정적인 상태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7년 전 교황과 한 소년이 나오는 대화가 화제입니다. 교황의 품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데 함께 보시죠. 류주현 기자입니다. 한 어린이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는데 말보다 눈물이 앞섭니다. Dai. 한참을 질문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교황은 혼자만 듣겠다며 귓속말로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Vieni da me, Emanuele. Vieni da me e dimmi all'orecchio. 그러자 아이는 교황에게 안겨 서럽게 웁니다. 교황은 한동안 아이와 대화를 한 뒤 질문을 공개했습니다. Io ho chiesto permesso a Emanuele di dire in pubblico la domanda e lui mi ha detto di sì, per questo la dirò. 아이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자식들에겐 세례를 받게 한 착한 사람이었지만 신자는 아니었다며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걱정했던 겁니다. Voi pensate che Dio sarebbe capace di lasciarlo lontano da te? Pensate quello? Dio abbandona i suoi figli. 교황은 이게 바로 하느님의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자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이탈리아의 한 성당 뒤뜰에서 촬영된 이 영상이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올해 88살인 교황은 지난달 14일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쾌유를 기원하는 종교 행사와 함께 교황의 성품이 드러나는 다양한 게시물들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이 10도를 넘으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움츠려 있던 꽃망울이 피어나는 등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온 모습을 김달호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주 성산 일출봉 근처 유채꽃밭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꽃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봄을 느끼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봄바람에 살랑이는 유채꽃 사이에서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유채꽃이 만개해서 찾아왔는데 너무 이뻐서 진짜 잘 온 것 같아요. 확실히 내려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남쪽 지방에는 봄의 전령인 홍매화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꿀벌도 꽃망울을 터뜨린 홍매화에 머리를 파묻고 꿀을 따기 바쁩니다. 삭막한 겨울 지나가지고 처음으로 피는 꽃이잖아요. 저 원래 꽃 좋아해서 너무 좋죠.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광양 매화마을에서는 올해 첫 꽃축제도 시작됐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화꽃도 조금 몽우리가 지고 하니까 얇게 입고 왔어요. 아직 봄꽃이 피지 않은 지역에서도 실내 식물원을 찾아 봄꽃을 미리 만나봅니다. 공원에는 사실 뭐 꽃도 안 피고 다 나무가 좀 앙상한데 또 실내라서 그런지 또 이렇게 나무나 이제 숲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공기도 좋고. 이번 주 내내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당분간 포근한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K리그 울산의 이적생 허율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범 경기를 시작한 프로야구는 오늘도 역대 최다 관중이 입장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제주 골키퍼 안창기가 쳐낸 중거리 슛. 재차 슈팅을 때리지만 골대에 맞습니다. 튀어나온 공은 다시 안창기의 선방에 가로막힙니다. 부지런히 제주의 골문을 두드린 울산. 전반 32분 이적생 허율의 제공권이 빛났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방향만 절묘하게 바꾸는 헤더로 제주의 골망을 흔듭니다. 후반 25분 엄원상이 낮게 깔리는 크로스를 올렸고 이번에도 허율이 달려들며 마무리합니다. 허율의 멀티골이자 이번 시즌 3호 골입니다. 제주도 몇 차례 반격에 나섰지만 돌아온 조현우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믿고 스프린트 했었는데 제가 발이 300이어가지고 닿았던 것 같습니다. 두 자리 득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개막전 안양에 충격패를 당한 울산은 3연승을 달리며 다득점에 밀린 2위까지 올랐습니다. 1회 말 1사 1루 삼성거포 박병호의 배트가 시원하게 돌아갑니다. 김광현의 직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긴 3년 만의 시범 경기 홈런입니다.
맹타를 휘두른 삼성은 SSG를 상대로 7대0 완승을 거두며 어제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이틀 연속 매진된 청주 야구장에선 두산의 1번 타자 이적생 김민석의 방망이가 뜨거웠습니다. 1회 첫 타석 안타에 이어 홈을 밟았고 2회에도 2타점을 폭발시키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하나는 4대2로 지며 시범 경기 2연패에 빠졌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엔 오늘 역대 최다 관중 7만 1,300명이 들어와 개막 이전부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성력입니다. 1,200억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태를 빚은 대유 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이 지난달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최근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명의 골프장과 사옥을 팔아서라도 체불 임금을 해결하겠다는 박 회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만 2,000명이 넘지만 정작 박 회장 일가는 억대 연봉에 퇴직금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잠시 후 뉴스7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보도 추적자들에서 임금 체불 사태 속 박 회장 일가의 민낯을 취재했습니다. 휴일인 오늘 포근한 봄 날씨에 아침에 입었던 외투를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봄 기온을 물씬 느낄 수 있겠는데요. 특히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며 4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3도, 춘천 영하 2도, 안동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오늘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과 대구 15도 예상됩니다. 내일 밤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9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